우리가 과수 저는 자. 그 지왕. 지왕이야. 네. 그거는 원해고 채소류에 속한 과수하고 지금 품종은 복숭아 심을 거라고요. 또 다른 품종이 감나무야. 복숭 단감, 키위. 대봉. 키위. 또 다른 거네. 자두야. 목소리 힘없으면 창자에 미싱을 잘못했어. 짜랑짜랑해야 돼. 순환이 잘 되면. 또 다른 거는 어떤 품종은 여기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제가 데이터를 내고 한 것을 보면 식물이 제일 잘 자라는 위치의 양은 식물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는 듣고 보고 해야 되는데 식물과 우리가 교감이 안 됐다. 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식물이 잎에서 광합성해서 영양을 생산하고 생산인데 이거는 잎으로 공급된 거는 뿌리에 있는 그 무기물, 그 다음에 유기물, 그 다음에 이 뿌리 아래 있는 우리가 굵은 뿌리 말고 잔뿌리, 근권 미생물. 이 미생물이 얘를 분해해서 잎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면 잎에서 광합성에서 생산한 영양이 뭐냐? 탄수화물. 그러면 이 구조를 가져갔을 때 낮에 먹었던 햇빛이 나 있을 때 먹었던 거는 기공에서 수분을 날리고 여기에서 기공에서 수분을 건조시키겠죠. 수분을 날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수분을 날렸는데 그러면 낮에 먹었던 놈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버릴 수가 없다면 우리가 이 작물에서 우리가 버릴 수가 없다면 여기에서 뿌리에서 먹는 이 양을 선택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토양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토양 분석에서 그 비료 성분을 갖다가 우리는 잘 조절해줘야 돼요. 그러면 잘 먹었느냐 잘 못 먹었냐는 이 잎에서 이슬을 맺고 안 맺고 되겠죠. 이게 복잡하네. 중앙에 해야 되네. 잎에서 우리가 영양을 생산하면 정상, 정발, 광합성,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 산물이 탄수화물, 설탕물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잎에서는
이제 뭐 또 내려가면 우리가 그 뿌리가 되겠죠. 뿌리. 뿌리에서는 유기물과 무기물. 그러면 뿌리를 갖다 얘를 먹게 만드는 또 밑에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얘 미생물들이 일을 해야 돼. 그럼 얘들이 미생물을 일하면 여기에서 호흡 작용을 내쉬는 손만 있고 덜숨 날숨 쓰는 놈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동물이나 곤충처럼 호흡하는 놈이 있어요. 거의 요 놈은 그저 덜숨 날숨 덜숨 날숨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안이 몸이 건조가 되겠죠. 기관지 호흡기가 발생하겠죠. 덜숨 날숨 쓰면 그럼 덜숨 날숨 쓰는 요 놈이 그 알기 일부 품종에서 그랬대요. 거의 우리나라 재배하는 거의 다 그래요. 일본에서 가져온 장인은 내쓰는 수만 써가지고 실내 섭이 펜타가 생겨도 장애가 없는데, 그래서 요 놈은 하우스에서 대기 섭이 나다가 하우스에 실내 습도가 없어지면 이 파리가 기공 탈수 장애가 일어나요. 기공 탈수하고 시드는 건 두 가지는 달라요. 요거는 요 종은 기공 탈수 장애가 일어나면 대사작용을 이 파리가 안에 멈춰버려요. 그럼 잎이 멈추면 뿌리가 굶어 죽어요. 자, 여기서 만든 탄수화물이 어디 열이 가야 되거든요. 결국엔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이 사경을 보내줬다 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그러면 잎에서는 우리는 색으로 진단해야 돼요. 색깔이 진하다, 연하다, 뭐 식물이 키가 큰다,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우리가 밭에 그 가수원에 들어가 가지고 저 집 그 곡식이 잘 됐다 그럴 때 뭐라냐면 색깔이 진하고 이 파리가 펴져 있고 광택이 나는 걸 잘났다 그래. 그죠? 사람은 요 이목구비가 젊을 때 순환이 잘 되고 잘생긴 사람을 여기 좋아하는 게 예쁘다, 잘생겼다. 그럼 나이 들어서 뭘 따지고 있어요? 건강하다 따지고 있잖아. 식물은 건강한 거를 좋아하죠. 우리는 그 건강의 척도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럼 건강의 척도는 먹고 양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측정기를 꽂아서 비료량을 계산할 때와 그건 사계절 이슬값이 나오는 거고 계절별로. 그리고 측정기를 안 꽂아도 알아야 되고 측정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마저도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 거죠. 측정기에 안 나타내는 유기물이 들어가서 식물이 건강에 잘 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잎이 건강하고 전체가 식물이 최고의 상사점으로 잘 자란다. 여기 우리가 막 얘가 좋다. 자, 이 좋다는 표현을 썼다. 이 좋다는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우리 식물이 우리는 좋다라는 말을 이제 정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좋다는 거는 첫째 이파리가 색깔이 빨가야 됩니까? 노라야 됩니까? 색깔이 진색. 자, 진녹색. 그죠? 그럼 잎의 모양은 오므려야 되나 펴져야 되나 말려야 되나 이러면 그럼 펴져야 돼.
그러면 펴진 게 잎의 두께는 어떻겠습니까? 두텁다. 자, 이파리 색깔은 연맥의 색깔은 어때야 되냐? 빨간색이 되냐, 노란색이 되냐, 흰색이 되냐, 이렇게. 흰색이. 맞습니다. 생식 기능을 부여시키면 약간 노란빛을 떼야 되고, 흰색에서 노란빛이 갈랑갈랑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연맥은 약 흰색에 가까워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또 후반기로 가면 약간 노란빛이 약간 돌아가야 돼요. 빨간색이 되버리면 또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흰색에서 다음에 약간 노란색을 약간 띄면 돼요. 이런 식이거든요. 어릴 때는 흰색에서 노란색을 띄면 돼요. 그 잎 크기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큰 게 좋습니까? 뭐 작은 게 좋습니까? 커야 큰 게 나오죠. 커야 좋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소를 종축계량인 게 뭐 큰 걸 만드는 거지. 종축계량. 큰 것이 생산량이 많다. 그 감자도 큰 거, 다 큰 거인데 작은 게 저 낑깡이라든지 그 방울도마도 이렇게 작은 거 또 내려왔잖아요. 큰 거 만들다 보면 작은 거 또 만들어요. 그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파리가 어떤 행동, 자 요거까지 맞췄는데 남은 게 얘가 이슬을 뱉어내고 안 뱉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또 뭐를 또 하나 더 찾아야 되겠죠. 이슬을 뱉어야 좋아요, 안 뱉어야 좋아요? 안 뱉으면 이래는 안 뱉었죠. 자, 없어졌다. 일액은 없어졌다. 그러면 일액이 없고 이거는 더 다음 쓰고 두텁다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잎이 두터워 가지고 펴지 가지고 두터워 가지고 약간 우리 밥디뱅 식당 밥디뱅이만큼 디비징이 되어야 돼요. 약간 뒤집어져야 된다. 뒤집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되면 안 이렇게 되고. 그렇죠. 거꾸로 돼야 돼. 네. 이래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래 돼야 돼. 뒤집게 해야 돼. 그리고 엠보싱이 들어있어야 돼. 도톰이. 그렇죠. 안에. 그럼 엠보싱. 자, 엠보싱까지. 요게 이때까지 강의하던 것들의 엽에 대한 분석이고 일액을 안 맺어야 되고 그 일액을 맺으면 뭘까지야? 일액이 맺는 순간에 이거는 장애가 발생하겠죠. 요렇게 만드는 것이 여름에 우리가 회원들이 고추밭에다가 비 오기 전날 골드그린이나 칼라에다가 설탕을 더 엎어가 쳐버리면 뭐가 돼요? 뭐가 늘어났어요? 탄수화물 늘었죠. 그러면 고추가 성주에서 온 분이 아침에 고추가 모가지만 쏙 내놓고 있어. 그 죽어요 안 죽어요? 비 오고 나면 털털털 살아나요. 그러면 고추밭에 두둑이 물들었다 죽느냐? 안 죽어요. 뭐 때문에 안 죽냐? 탄수화물 때문에. 얘를 다 덮으시고 얘가 확인이 돼 있으니까 잎이 두꺼워 가지고 그럼 따로따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낸 거죠. 따로따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무기물은 우리가 측정이 잘 나와요. 비록 이시값으로. 여기 있는 유기물은 측정이 잘 안 돼도 무기물은 이시 측정을 잘 돼요. 이시 측정. 그래서 계절별 이시값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띄워놓고 보니까 누가 건강해야만이 뿌리가 많이 날까요? 이위고. 그렇죠. 그래서 황금알롱법이 과거에 개발할 때 비료를 그렇게 줘봐도 안 되던 일을 잎을 두껍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잎에 먼저 잎을 두텁게 만들어야 뿌리가 많이 늘어나요. 근데 호르몬으로 가지고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잎이 죽어야 돼. 우리는 다른 어떤 게 호르몬을 써서 뿌리를 만든다. 우리가 내가 건강하려고, 그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목숨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목숨을 못 늘리죠. 식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비가 많이 오면 살이 빠져요. 뭐가 없어져요? 욕이 없어져요. 비가 많이 와버리면. 그러면 비 오기 전에 고추밭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스테. 땅만큼 제일 빠른 건 여기밖에 없어요. 바로 들어가서 탄수화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뿌리에다가 유기물, 무기물 아무리 잘못해도 고추는 죽는다. 답이 나왔죠. 우리가 지금은 음식 좋은 걸 못 먹어 우리 죽는 게 아니죠. 비행기 안 타본 사람 없고 비행기 기내식 안 먹어본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수명이 다 달라졌죠. 사람 수명이. 근데 식물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역시 활동은 근권 미생물을 하고 있으나 식물하고 사람하고 달라요. 근검 미생물이 근검이 뭡니까? 뿌리에 미생물이 살아요. 근데 얘들 다시 설명해 줄 건데, 여기에 미생물은 누굴 먹냐면, 뿌리의 미생물은 비료는 계절별로 이식감 나타내놨잖아요. 어느 정도 윤곽이 찾아냈어요. 그럼 얘들이 근권 미생물이 잘 사는 수분이 있겠죠. 수분은 토양 수분이나 수분은 35에서 45%예요. 딱 정리가 됐죠. 이제 수분은 30에서 45%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 뿌리에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잎에 탄수화물 많이 안 죽어요. 요런 관계죠. 그럼 수분이 많으면 환경의 조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지상부를 잘해줘야 된다는 결론이겠죠. 지상부를. 여름에 지향이 안 죽었어요. 10월 달에 좀 이제 그때부터 죽었죠. 왜 죽은지 압니까? 본인 알죠? 왜 그러냐면 8월 9월달 비가 많이 와가지고, 9월 달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렇죠? 이 씨가 떨어져서 그 뒤에 일액이 방금 전에 나온 거 일액 있죠? 요게 9월달에 9월달에 일액을 맺어서 일액에 의해서 잿빛 곰팡이에 죽었다. 자, 이해되죠? 죽인 놈이 누구냐? 요소 비료를 안 줘서 죽었다. 그럼 무기물 원소가 작고 유기물 원소가 작아서 탄수화물이 작아서 죽었다. 뭐 때문에 일액을 맺어서. 일액은 뭘 불러? 잿빛 곰팡이 부른다. 그게 멀쩡하기 전에 대표님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않고서 심었더니 이제 요소를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연변 시비를 해도. 그래서 그때 안 될 때는 그 골드 칼라를 계속 썼어요. 흠뻑 하면 간절해요. 간절해 풀려. 그때 맹물이 간절해지면 골드 칼라 영향하고 근권 미생물하고 또 관계가 있거든요. 얘를 도와줘요. 무기물하고 유기물하고 사이에 또 관계식을 또 풀어줘야 되거든요. 아주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농작물 재배했을 때 5% 안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한 별따기만 끓었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하면 요런 관계식을 다 풀어야 되니까. 그나마 황금을 놓고 그래서 뻥을 쳐도 좀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지향이 죽었는데 한국망고 대표 뭐랍니까? 일액을 맺어서 죽었다. 그런데 맹물을 뿌려가지고 일액을 씻어버리면 안 죽었다. 그러면 한 일액이 못 일 때까지 한 3, 4일에 한 번씩 쿨러를 잔뜩 뿌려가지고 일액을 씻어버렸으면 일액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을 씻어내버리면 안 죽었다. 그런데 올해는 9월달에 들어가 비가 딱 안 오고 환경이 좋아가 쫙 빠르더니 거죠. 그 현상이에요. 그러면 일액을 물로가 씻어버려 딸기 같은 거는. 그러면 딸기가 심어도 병이 안 나. 물을 뿌려서 병을 막아내는 방법을 또 가르쳐줘요. 원가 절감이겠죠. 그래서 미생 그래서 예. 그 소똥을 쓴 데가 있거든요. 예. 여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어요. 그 오래 갑니다. 그렇죠. 퇴비를 쓴데. 요게 유기물이죠. 예. 요거 때문에 그래. 근데 닭똥이나 대똥서부터 많이 죽어요. 그 퇴비를 소똥. 예. 예. 닭똥에 대똥 가리가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예. 축분을 갖다 또 분리시키라잖아요. 아주 소량으로 써가 재배되는 작물하고 또 다르거든요. 유기물이 많이 필요 없는 과수들은 또 달라요. 그 가수원에 그 옛날부터 우리가 풀이나 이런 거 많이 한 거 또 달라거든. 그래서 근금 미생물하고도 관계 있고 한 밭이라도 상권들이 빨리 내려오는데 또 다르고 똑같은 비료를 줬는데 이게 달라요. 상권들이 어디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차이로 여러 각도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 미생물은 얘가 어떤 영향을 받냐면 얘는 지상부의 잎에서 공급을 받아요. 잎에 있는 게 탄수화물입니다. 이 전환해가 바꿔 쓰거든요. 결국에 얘가 와서 그럼 얘가 오기 전에 얘를 갖다가 플러스 10초 탄수화물과 식초를 가지고 유기물을 녹인 게 있죠. 요거를 탄수화물과 식초를 가지고 요 영양소를 녹여서 그 다음에 누가 먹으냐? 근금 미생물이 먹어요. 뿌리 미생물이.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어디로 가냐? 잎으로 가면 바로 뭐가 되느냐? 얘가 분해하면 요 녹여놨을 때 바뀌는 게 변화되는 게 질소만 바뀌어요. 질소가 바뀌는 게 단백질로 바뀌어요. 자, 요것이 뿌리에서 만들어서 잎으로 갔을 때 일액을 안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잎에 먼저 많이 가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던 주 원인은 요것 때문에 죽은 거죠. 전자의 산물이 적으니까 일액을 뱉어버린 거예요. 일액을 뱉어내니까 뭐예요? 질소에 의해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잎으로 나오니까 흘러나오니까 죽어버려요. 그럼 시들시들하게 죽는 거는 그렇게 죽고 시들어가지고 그 강원도 고냉지 배추가 약을 많이 뿌리는 게 요 원인이에요. 일액을 맺으니까 잿빛 곰팡이 종류가 펴서 죽을 거니까. 무름뱅하고 꿀통은 또 다르거든요. 배추가 위에서 이파리에 너무 비료가 많아 끝이 녹아가 죽는 거는 꿀통. 그 반텐 살아있어요. 근데 무름병은 일액에 의해서 내려가가 밑둥이 사가버리니까 다 죽어요. 그럼 비료값의 그 기준값이 사계절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사계절 이시값에서 약간 낮춰가지고 살짝 쓰면 최고의 농사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부족한 거는 요 현상을 막아내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이 그 책을 펴보세요. 책을 펴보면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종과 행에 대해서 분열을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황금을 넘고 사제 공식에 보면 여기에 보면 종방향과 행방향이 나올 거예요. 종과 행이. 그 잎의 크기는 종을 키울 수 있는 거고 행을 키울 수 있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그럼 종을 키울 수 있는 거는 키위, 수박, 호박, 무수한 종들의 키위 다 커요. 근데 행으로 크는 거는 감하고 딸기. 얘들은 행이 크는 것 같더라. 그래서 초기 잎의 크게 요렇게 잡느냐, 과실이 요렇게 먼저 크느냐, 요렇게 먼저 차이는 차이거든요. 맷돌 호박도 요렇게 먼저 크는 게 요렇게 먼저 커요. 종방향이. 그건 보면 꽃받침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꽃의 크기를. 그래서 딸기하고 감은 꽃받침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종도 좀 있어요. 그 꽃핀 자리의 잎의 크기에 따라서 길이를 결정하는 거죠. 길이를 결정한 거 그 이후에 무수한 건 결정을 못한 거죠. 그럼 우리가 복숭아 자두나 대봉이나 키위, 그럼 복숭아 자두는 좀 우리가 조숙해서 빨리 수확된다, 만생종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얘들은 만생종 해도 좀 빨라요. 거의 대다수가. 그러면 여름에 재배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얘가 잎이 살아가려고 하면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한계치 온도. 그럼 온도에 비례한 견디는 힘은 어디 있냐면 탄수화물이 있거든요. 탄수화물 양만큼 잎은 함수량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액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잎이 수분을 갖지를 못해요. 그럼 더위를 타요. 그러면 더위를 안 타게 만들려면 탄수화물 늘리 넣으면 지가 아침에 결로 현상으로서 수분이 만들어진 걸 지가 찾아 먹어버려요.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결로 현상의 물을 못 먹거든. 거의 대다수는 뱉어버려요. 먹으면 누가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누가 해요? 우리가 탄수화물 부족으로 인해서 미생물이 활동을 못하겠죠. 미생물이. 그런데 고추밭에 물이 들어도 살아있는 놈하고 고추밭에 두두까지 물이 차도 살아있는 놈하고 고추밭에 물이 안 들어도 죽어버리는 놈하고 있잖아요. 그 차이. 그게 탄수화물 양하고 죽을 때는 일액을 맺어서 잿빛 곰팡이나 이런 거로 죽을 때 죽으면 우리가 뭔 병을 찾죠? 짤록병. 짤록이 있는데 그 짤록병. 어서이소. 예. 크다가 짤록해가 죽는 거는 자라다가 여기 잎에서 일액 맺은 게 요 물방울이 또르르 타고 여기 가서 모이니까 여기서 짤록해가 죽겠죠. 근데 여기에서 짤록해진 주 에너지는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일액 속에 맺은 아미노 단백질이에요. 그럼 얘는 있으면 곰팡이가 누가 와요? 환경이 좋으면 잿빛이 와요. 잿빛 곰팡이에 의해서 오는 병들이 무수하다는 거예요. 잿빛 곰팡이.
그런데 큰 나무도 죽고 고추나무 크다가 죽고 뭐 오이도 크다가 죽고 다 죽어요. 그리고 비닐 위에 덩굴이 깔려있어서 죽고. 근데 그게 죽고 나면 전다 어떻게 이름은 다 달라요. 청고병도 병이 아니라고 봐야죠. 청고병 우리가 뭐 그 다음에 역병 사는 거 있죠. 그 병 아니에요. 청고병 역병 병 아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꽃이 펴서 키위가 수정되고 나서 알이 흘러버리는 경우 있죠. 요만해가지고 조그만하게 만들어지가 딱 흘러버려. 그건 왜 그러냐? 키위가 수정까지는 괜찮아요. 멀쩡해요. 수정 이후에 맺었다가 톡 떨어질 거예요. 그건 뭐냐? 결국엔 요 잿빛이. 그럼 그 나무는 키위 나무가 이미 일행을 맺고 있다는 거죠. 일행. 그죠? 그럼 제일 무서운 게 잿빛인데 키위가 꽃 필 때 그때 먼저 약을 치놔도 되고, 그럼 일행을 안 맺게 비료량을 탄수화물 영양을 연면시킬 때 영양을 올려놔도 괜찮죠. 포도가 그 화진이라 그러는데 이건 화진이 아니고, 포도가 화진이라 그러면 화진 이름이 잘못 되어 있어요. 화진이 아니고 수정대가 알이 살로가 버렸거든요. 꽃 피고 난 다음에 요것도 역시 제빛곰팡이에요. 근데 포도 알맹이는 살아있어요. 그럼 포도 꼭지만 딱 먹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전에 농약 방제라가 며칠 그 기간 지나든지 여기 화진 그 포도 알은 화진이라 하는 잿빛곰팡이 오고 난 뒤에도 포도 알은 새파랗게 살아있어요. 이 송이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 알맹이가 살아있어요. 요 중간 부위 여기 녹아버린 거예요. 여기 줄기가 녹아버렸거든요. 알맹이는 살아있어요. 포도는 살아있는데 중간 줄기가 녹아버렸어요. 잿빛곰팡이의 주 발생이 일액이라는 거죠. 있어요. 그럼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냈다는 거예요. 토해낸 주 원인은 잎에서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일어난 거다. 그럼 결국 잎에 탄수화물이 있으면 탄수화물 농도만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아침에 일찍 가서 우리 가수원의 이파리에 이슬을 배무는지 안 배무는지 봐야 돼. 일액은 겔로 현상에 물 묻은 거하고 일액을 내는 거 두 가지 물이 달라요. 그럼 새벽에 가서 자주 가봐야 돼. 안 되면. 그러면 초저녁에 뿌리에서 양수분을 가져온 거는 잎에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먹어요. 근데 탄수화물 농도가 떨어지는 순간에 잎 끝에 있는 연맥 끝에 있는 수분을 열어버려요. 발브를 다 열어버려요. 그럼 뿌리에서 온 게 그냥 분출이 나가겠죠. 영양이 술술 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병들이 잿빛곰팡이래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잎이 두껍 장에 일어나서 여름에 고온장애를 받거나 뭐 했을 때 먼저 뿌리에 아면한 단백질이 잎으로 가야 탄수화물이 될 건데 요 놈이 가서 여기 될 건데 그럼 뭘 줘야 돼? 질소를 결국엔 줘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질소를 작게 줘서 병이 생기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질소를. 그 포도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단감을 대봉이나 요것들이 자두나 한감 얘들이 봄에 잎이 크고 안으로 나올 때는 오므려져 있어야 돼요. 잎이 어릴 때는 이파리가 힘줄이 커야 되거든요. 금방 만들어질 때는. 그런데 잎이 다 크고 나면 앞면이 살쪄야 돼요.
어릴 때 또로 말려 있어야 돼. 영양제 쳐가지고 연면시비 해가지고 유튜브 보면 그 방송들이 많이 있어요. 잎이 또로 말려 있어요. 이렇게. 왜? 힘줄이 그거니까. 그때는 힘줄이 더 많이 자라요. 연맥이. 그럼 잎이 오면 돼.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돼? 다 자라고 펴져 버려. 그럼 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빠른 시간에 연면시비가 다시 잎을 오므려줘야 되는데 한 이틀 지나면 어떻게 돼? 잎이 안에는 안 오므려지고 영양이 치면 이렇게 돼. 끝만 살짝 오므려져. 그 말은 안에는 이미 굳어버린 거예요. 잎이 자라나가니까. 그 끝만 성장하다가 살짝 오므려. 안에는 이미 굳어버렸어. 그럼 잎이 적게 크겠죠. 비 오고 난 뒤에 발림이시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비 오기 전에 좀 해놓으면 비 오고 난 뒤에 조금 견디네. 그래서 이걸 개발할 때, 그 2015년도에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연면 시비를 6회를 했거든. 그럼 날짜가 별로 안 되죠? 그러면 일주일에 하면서 그게 했다는 게 20일 남짓밖에 안 돼. 22일. 거의 두번서 했다는. 3, 4일에 한 번씩 했죠? 예예. 일주일에 두번서 했다는 게 나와. 그렇죠. 6회를 했다는 거는 맞아 죽을 뻔했어. 새벽낮에 가서 가수원에 가서 약을 뿌리고 앞에 마을하고 한 1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 50m, 100m. 거기에서 새벽에 약 뿌리다가 아침에 뿌리다가 저거는 밤만 되면 나 새벽부터 왱왱거리니까 비장이 전화오고 되게 뭐라더라고. 사람 좀 살자고. 요즘 그 SSG 스프레이 그 황불이 보면 왕 하잖아요. 동네는 낮고 이 가수는 약간 높아가 뒤에 요래 딱 막혀 있어. 양쪽이 요래 돼 있어. 그러면 소리가 요 안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소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잎을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뿌리가 봄에는 뿌리가 잘 안 움직여요. 감은 특히나 그래요. 근데 사과나 그 사과, 복숭아 얘들은 뿌리가 빨리 나와요. 봄에 묘목 팔다가 뿌리 나오는 거는 사과, 복숭 이런 것도 다 나와요. 근데 단감은 뿌리 안 나와요. 묘목 다 팔 때까지 뿌리 안 나와. 그런데도 흡수는 되긴 돼요. 그래서 초기 연면 시비가 잎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면 잎의 면적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잎의 두께를 하면 뿌리가 확보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잎의 크기가 확보되면 그 다음에 이게 크기가 되고 잎의 두께를 확보하면 꽃 피고 난 뒤에 꽃 핀 뒤에 잎의 두께는 20일이 세포량을 결정해. 그럼 밀감 같은 경우 안 해야 돼.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세포량을 크게 한다는 건 과일을 크게 한다 이 말이네요. 아니죠. 세포량하고 관계. 세포량이 많아지면 그 과실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 후에 잎 두께가 계속 키울 거고. 요때는 세포량을 결정할 뿐인데 세포량을 결정 안 하면 해놓으면 이때 연면식 해보면 사과 가을이 색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세포량이 많으니까 자꾸 클러 그러겠죠. 예예. 여기에서 이제 다수학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다수학을 고품질을 해야 되는데 사과에다가 꽃 피고 난 뒤에 20일 안에 연면식을 했다 그러면 비를 더 많이 먹어요. 완전히 다르죠. 언제든 이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잎의 두께는
이게 두꺼우면 모든 게 해결되게 나가잖아. 입이 두꺼우면 가뭄을 적게 타겠죠. 자기가 물을 찾아 먹으니까, 갤로 이슬을 먹으니까, 이슬을. 그런데 조그마한 그 수분도 자기 몸에 축적이 되는데, 잎의 두께가 얇으면 탄수화물이 없으면 이 수분을 가질 수가 없어. 뱉어버려. 물을 줘도 돌아서면 가뭄 탔네. 그럼 물을 줬는데 가뭄을 안 타야 되는데 왜 가뭄을 타느냐? 그거는 잎의 두께가 유지 안 돼 있다는. 그럼 결국에는 질소가 부족해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못 만들어서 광합성의 탄수화물을 못 만들었다. 그럼 탄수화물이 없으면 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복숭아가 색이 자도 빨리 난다. 그럼 작아요, 열매가. 왜 색이 빨리 났겠냐? 결국에 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올게 단감이나 대봉이 크기가 작았다면 그거는 여름에 질소분이 부족했다는 거지. 단감 몇 개짜리 키워봤습니까? 단감 35개 이하. 35개 최고. 35개, 33개까지. 33개까지 키워봤어요. 33개. 최고야. 네. 올해 24개짜리 나왔습니다. 와. 시키로 24개 어린이 초보자입니다. 사진 찍어 보니까 얼마만에 박공기만 해요. 박공기 올려놓고 찍으니까 박공기보다 커. 그런데 꼭지가 들리느냐? 안 들려요. 부유단감은 원래 230g이 자기 무게예요. 그래도 꽃길은 안 들린다고요? 야. 요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들린 주 원인이 그 지게짜리가 좋았다. 가수원 위치가 오후 3시 되면 상권들이 와요. 가리 성분이 있어도 괜찮은 거고, 진주에서 지금도 감을 따고 있는데 거기는 과거에 이었던 닭똥 개분 때문에 올해 이제 4년 5년째 되니까 성공을 해요. 왜? 안 돼요. 요소를 준다고 줘도 안 돼. 그 올해는 지금 먹었던 게 한 나무에 18kg 요소를 먹었어요. 그래도 가리가 아직 많아요. 근데 완전히 대가가 나왔어요. 거기도 어령에 또 다른 집에 한 집에 2L 이상으로 70%, 투엘 이상 70%.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그 차이잖아요. 햇볕을 많이 받는 오후에 양달이 되는 석양을 바라보는 가원에 병은 적게 하는데 과일 키우기는 지나겠지 안 좋아. 예. 그리고 또 오전 9시까지 해가 안 드는 가수원이 있어요. 되게 좋아. 그러면 오전 9시까지 해가 안 들면 요거는 가뭄을 안 타. 그늘이 돼 있다가 갑자기 해가 탁 들면 어떻게 되면 갤로 현상으로 땅 밑에 수분이 생겨버려요. 땅 밑에. 땅 밑에 수분이 제대로 생겨. 그 대신에 오후 햇빛은 많은 거 아닌가? 오후에 햇빛이 많아지잖아. 그 김천의 한 농가에서 올게 고정실을 가지고 짠다면 5박스 하고 다 배가 나왔어. 한꺼번에 먹고 해가지고 오전 9시까지 그 해가 잘 안 들어요. 가뭄을 절대 안 타는 거야. 거기에다가 비료를 맞춰버리니까 전부 다 대가가 나왔는데 너무 늦게까지 요소를 위로 계속 주니까 색깔이
완벽하게 안 나왔어. 관은 엄청나게 크게 나왔는데 대봉 고종씨가 270g 이상이 90% 나왔습니다. 고종씨가 270g 이상이 90% 나왔습니다. 고종씨 그 째깽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주도에서 키가 문양필 이사님이 올해 저 과수원이 나무가 커요. 3,000평에 올해 요수비로 400포가 들어갔거든. 100평에 13포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주고 손해갔다 소리 안 하니까 잘 됐다니까. 그 퇴비 주고 복합비로 준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었대. 그래서 이제는 이게 가리 가다가 풀리면 이제 또 바꿔요. 가리 가다가 돼서 장에 일어난 걸 풀고 생육을 맞추기 위해서 요소비를 준 거지. 그 이제 요게 보는 진단법이 이제 기록을 해서 그 진단을 해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의 중에서 내용들이 잘못된 부분을 다 계속 오픈하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파리가 오므려진 건 안 좋다는 거죠. 이거 펴진 거 반대는 오므려진 거죠. 색깔이 진한 거 반한 거 연한 거죠. 그 좋은 거 반대편에 된 거는 비료를 더 줘라는 소리죠. 근데 가리가 있더라도 어떨 때는 일부는 가리를 조금씩 줘야 될 때도 있어요. 토양 분석에 가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가리가 토양 분석에 나오는데 이시 측정하면 이시는 낮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제주도에서는 전혀 비료를 안 주고 있는데 제주도 백합 농장에서는 4년째 요소만 주지 안 주거든요. 그 인산이 부족해서 인산만 주지 다른 건 안 준다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있을 때 이식값하고 이제 우리가 그 토양 속에는 가리가 많이 있으나 이식값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계절의 이식값보다 낮게 잡아요. 애매한 거죠. 토양 분석 결과에 인산가리 칼슘은 오버되어 있는데 많은데 비료는 계절의 이식값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낮게 돼요. 애매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다 좋은 일을 육안으로 식별해야 된다.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육안 식별법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가을 가뭄에 나무가 죽었댔잖아요. 그거는 일액에 의해서 잿빛 곰팡이에서 죽었다. 그 죽었는데 가을 가뭄 가을 장마에도 나무가 죽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장마에 죽는 경우는 장마 뒤에 죽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일액에 의해서 죽는 게 많아요. 장마가 되면 일액이 씻어주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오고 난데 단며칠만 죽었거든요. 일액에 의해서. 장마를 질 때는 안 죽어요. 일액이 쉽게 나가니까. 올해도 장마 끝나고 나서 지향이 죽었거든요. 숙지향이. 그리고 올해 장마 끝나고 9월달에 그 위에 복숭아무가 죽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일액에서 죽었다 이 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일액을 맺어서 일액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잎으로 바로 튀어나온 거죠. 그럼 잎을 타고 줄줄 날아가 나무에 쭉 묻은 거죠. 그럼 계피곰팡이 죽을 때는 전체가 한 번에 확 죽어버려요. 근데 살짝 잎이 그냥 시들어지고 바로 팩값이. 클 같은데. 전체 한 번에 딱 죽어버리니까. 잿빛곰팡이는 살아있는 나무를 그냥 확 죽여버려요. 근데 지가 뱉으니까 지가 죽어요. 죽었다 나중에 잎이 떨어지고 난 뒤에 또 새 잎이 또 나더라고요. 일부는 날 수 있으면 그건 네, 죽어요. 죽은 거예요. 못 살아요. 그건 피부가 죽었는데 껍질이 죽어서 뿌리가 영양 공급 못 받으니까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이파리가 홀 흘러버려요. 이파리가 껍질이 죽어버리면 영양이 못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나무 이파리가 고룩 떨어져가지고 잔뿌리 죽고 죽겠죠. 근데 이파리 떨어지고 보니까 또 몸속으로 영양이 온 거예요. 그럼 가지 끝에는 뺀질뺀질해갖고 이게 대표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가지 끝에는 여기는. 근데 굵은 가지만 제피곰팡이 오고
복숭아 가지 끝에는 제피콤팡이 안 와요. 거기서 요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빼짝빼짝. 잎은 떨 있다 다시 나와요. 근데 그건 죽은 거예요. 껍질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 문인사가 하는 말이 이 뭐 황금을 농법을 하니까 나무가 안 죽더라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 뜻이 황금알 농법을 하면 이거를 이해를 하면 식물 전체를 풀어내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원들이 이제 제가 이제 프로가 됐다는 사람이 이제 열 몇 명이 나와요. 올해. 그분들은 어떤 걸 보여줘도 풀어내요. 이제 프로가 된 사람들은 제가 이제 더 가르칠 게 많이 없어요. 이제 저 많이 안 배워도 된다. 실수만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제가 가르친 게에서는 이제 더 가르칠 게 없다 그래요. 이제 프로가 됐다. 직접 아직까지도 95% 80% 된다 이야기 해주고 정말 배점을 깐깐하게 잘 안 줘요. 아무리 저하고 친하다 해서 그분을 띄우지는 절대 안 해요. 왜? 그분이 실수하면 전체가 폐결이 나기 때문에. 정말 프로가 됐을 때는 고추밭에 가면 고추를 고쳐줘야 되고 감자밭에 가면 감자를 고쳐줘야 되고 수박밭에 가면 수박을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농업을 갖다가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수박, 호박, 수박, 참을 다 가짜로 만들어 개판 어머니를 만들어. 기초 이론이 없어져 그렇지. 기초 이론이. 그래서 계절별 이식각과 식물의 일에 일어나는 걸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걸 우리는 엄청난 중요한 사실을 지금 오픈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린다. 지가 먹은 걸 토해낸다. 그거는 질병을 부르는 거예요. 가리가 많으면 고온장애가 잘 일어나요. 양파 녹균병, 오이 녹균병. 그럼 숙지향도 이파리가 노란 게 생기는 거 어떤가요? 지왕이 이파리 노란 반절, 잎투리가 타는 거. 그렇게 많이 발견은 못했고요. 예. 이게 시들면서 아예 그냥 팩주. 타버리는 거 있잖아요. 시들면서 팩주 부는 거. 시들다가 잎사이가 그저 낙엽 마르듯이. 예, 그거는 잿빛곰팡이에서 이미 다 간 놈이다. 예. 그거는 그거, 잿빛곰팡이에서 그 껍질이 다 죽었기 때문에 예. 이 파리는 내려와서 몸통에 껍질을 잎에서 토해낸 일액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껍질이 다 죽었어요. 그럼 쏘르르 마르다가 조금 살아나다가 이래요. 이제 그런 놈들 파보면 이제 뿌리가 예. 다 썩었어요. 예, 잔뿌리가 다 죽어버리죠. 그 왜 그러냐면 인삼이 그 여름에 달크다 팩팩 죽는 거 있잖아요. 그 요소 주면 한 놈도 안 죽어요. 요소 주면. 그래서 요놈이 비료가 부족해서 자기가 일액으로 먹었던 걸 토해냈다는 거죠. 아미노산 단백질을 바로 토해내서 일액 속에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럼 요게 흘러나오면 인삼이 대가리 썩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두가. 그럼 여기 흙이 요래 딱 잡혀 있으면 요 위에 죽어버리고 그럼 뿌리 살아있고 인삼 그 땅 밑에 캐보면 대가리 썩어버리고 밑에 맨남에 있어요. 그 잿빛곰팡이 먹은 거거든요. 그 잿빛곰팡이 또 어떻게 먹냐면 젓갈을 담아버려. 아미노산 단백질이 생선 젓갈 냄새 나잖아요. 하여튼 잿빛곰팡이 들어있는 냄새 맡으면 꼼꼼한 냄새 나. 그러면 누가 와? 그 다음에 작은 벌레들이 와요. 존벌레들 이런 것들 와요. 이제 거기 삭혀놨으니까 먹으려고. 그것들은 센 걸 못 뜯어먹어. 그 식물이 작은 방어물질을 딱 해놨거든요. 못 뜯어먹게끔. 탄닌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털고 뭐 이런 씨고 이런 거 있잖아요. 씨만. 예, 그걸 갖다가 잿빛곰팡이 지가 아미노 단백질 먹으면서 싹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때서가 그 영양소 또 뜯어먹는 벌레들이 있고. 그렇게 다양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이 요 기본기를 항시 배워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기를. 결국엔 잎이 두껍고 펴져 있고 살입지가 살짝 뒤에 있으면 모든 게 좋은데 그거를 방해를 주는 놈이 누가 방해를 주냐면 잎이 두껍고 다 좋았는데 누가 방해를 주냐면 가리가 방해를 줘요.
가리 성분이 이동 작용을 빨리 해서 이 가리 성분이 장애를 줘요. 그러면 가리 성분은 이제 고온 여기서는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생식, 그 다음에 영양 이동. 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네 영양을 이동을 너무 빨리 해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탄수화물이 없어지겠죠. 그럼 더 이렇다겠죠. 그래서 가리는 고온성이다. 그럼 겨울에 줘도 별로 필요 없어요. 겨울에 온도 낮아가 지가 더디 움직이거든. 근데 겨울에 하우스에다가 가리 성분 넣으면 딸기가 반토막짜리 있어요. 딸기를 사면 밑은 빨갛고 위에 뽀얀 거. 그런 딸기 보시죠? 토막 반토막짜리. 색깔이 아래는 빨갛고 위에는 희고. 그리고 작물을 보면서 그게 또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질소는 왜 저온으로 표현했냐면 얘는 탄수화물이 많으면 잎에 함수량이 늘어나요. 탄수화물 양만큼 물을 먹으니까 이파리 부드럽고 딱 디비져갖고 너틀너틀하죠. 결국에는 탄수화물이 많아가 수분을 많이 가지고 이파리 휘청휘청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먹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유단감이 24개짜리 충분히 나오겠죠. 24개짜리 홍로 사과는 1kg, 부사 같은 게 1kg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단감을 재배하고 대봉을 재배하는데 얘들이 좋아하는 적정치를 여기다 나눠놓은 거죠. 여기다 적정치를. 이 적정치를 못 만들어내면 우리는 그 과피가 고온열성이 되겠죠. 가리는 고온 생식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장애가 질소 부족에서 잎 두께가 노랗거나 장애되면 세포가 경화가 돼요. 세포가 경화된 게 대봉이나 단감이 꼭지 떨린 거 있죠. 그 결국엔 여름에 잎 두께가 얇았다 소리고 잎 두께 비료가 부족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가리 가다는 세포 경화가 돼요. 그러면 세포 경화가 어디 있냐면 조기에 색이 난다. 결국 복숭아가 일찍 생난 것 치고 대과가 안 나와요. 빨리 요소 빌어주고 풀어줘야 되고 토양 분석하면 가리 가다라는 거죠. 자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색이 먼저 들어요. 가리 가다가 되면 색이 많이 나는데 숙기가 도로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얘가 질소가 부족해서 자기가 필요한 세포량만큼 다 커야 되는데 크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꽃핀 뒤에 20일이 세포량을 늘려버렸는데 그 뒤에 가리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숙기가 늦어져요. 세포량은 클기 남아있고 성장은 남아있고 가리는 많아가 색은 낮고 그런 거 보시죠? 근데 감이 작은 게 일찍 따니 늦게 따니 늦게 따니 땡땡아 양 크고 제일 늦었다는 게 제일 장감이 그 말은 결국에는 우리는 토양의 무기물 밸런스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질소는 어떻게 돼요? 그 함수량이 많아져요. 질소가 있으면 가뭄을 적게 탄다. 가뭄을 적게 탄다. 그러면 조기 수확을 할 수 있다. 비료 많이 주는 게 더 빨리 따져. 요소 많이 주는 게 맛있고 좋은 거죠. 그러면 저장력이 좋아진다. 요소를 줘야 저장력이 좋아진다. 그 요소를 안 주면 저장력이 떨어져요. 왜? 가리 가다라서 과피가 굳었던 게 뒤에 크면 어떻게 돼요? 저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가리가 적으면 단감 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꼭
꼭지가 들리가 꼭지 속에 딱 쪼개면 안에 까만 점이 되게 있죠. 감 안에 홍시가 되면 안에 머들머들한 게 있죠. 이만한 거 덩어리. 예, 그렇죠. 그거는 제피꽃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질소 부족에서 이러기면서 제피꽃방이 들어가고 가을에 감 딸 때 보면 꽃받침이 이래 있잖아요. 여기 까만 게 있죠. 그죠? 그거는 뭘 요소를 약해주고 일어난 일이에요. 일액이 맺어서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꽃받침이 여기 해딱 뜨니까 여기 물이 고있거든요. 그럼 비료를 약해줘서 이미 감이 대과가 안 나오죠. 요소를 약해줘서 안 나온다. 그래서 요소를 적게 주는데 감이 큰 게 나오겠냐고. 아, 절대 안 나오죠. 왜? 더워서 안 컸다는 거죠. 그럼 꼭지가 떨리고. 그럼 대봉 같은 경우에는 대봉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홍시에 나오면 까만 거 있죠. 안에 힘이 배인 거. 그거 더워서 세포가 굳은 거예요. 안에 까만 약간 이런 거 덩어리가 나온 거 있죠. 그 세포가 죽은 거예요. 그 결국에는 잎 두께 얇아서 더위를 탔기 때문에 안에 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꽃받침에 까맣게 되는 거, 그거는 일액에 의해서 아면은 단백질에서 잿빛꽃만이 핀 거예요. 근데 조금 일찍 이렇게 많이 되면 흘러요. 낙과돼요. 낙과도 돼요. 그러면 대봉이 늦게 8월달, 9월달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비료가 작아서 더워서 떨어뜨립니다. 비료를 적게 줘서. 비료를 충분히 안 주면 떨어져요. 그래서 키위도 여름에 안 큰 게 뒤에 크면 쪼개지는 거예요. 반토막 나는 게 있어요. 쪼개져요. 그것도 고온장이에요. 키위가 여름에 빡 쪼개진 게 있거든요. 8, 9월 달에 쪼개진 거 있잖아요. 그 전에 열받아가지고 세포 갱화됐던 게 갑자기 자라니까 쪼개진다. 저기 이런 거 질소 부족하다 이 말이네. 그 전 단계 질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세포가 갱화가 된 거죠. 세포 갱화. 감자가 봄에 이렇게 쪼개진 거는 감자가 쪼개진 거는 봄 냉해에 얼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세포가 탁 터진 거고, 그 다음에 감자가 안에 빈 거 있죠. 여름 감자, 뻔 감자. 시커멓게. 그렇죠. 쪼개면 안에 빈 거. 네. 그 가리 가다해서 못 크고 있다 갑자기 커지는 거지. 갑자기 그는 집 땡기는 그렇게 안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종들을 다 분석해서 이런 이제 프로 양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에 이런 기초 이론이 많이 만들어져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잘 질 수 있는 거죠, 농사를. 그래서 황금알 농법에서 이런 그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그 고추가 키가 크면, 복숭아가 도장지가 많이 나면 비료가 많아서 그렇다. 아니죠? 복숭아가 도장지가 많이 나고 감나무가 도장지가 많이 나면 비료를 작게 줘서 그래.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를 작게 줘서 그래. 빨리 비료 줘야 돼. 많이 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절의 이식값보다 작게 주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있는 꼭지점에
요렇게 보면 요 꼭지점에 여기 비료를 양을 늘리면 식물이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날짜에 자랐을 때 키가 제일 큰 위치는 비료가 작아서 크다. 여기 보면 편하죠? 비료를 늘리니까 비료가 더 많으니까 키가 안 크죠? 비료를 이렇게 양을 늘려 갔을 때 요 계절의 이식값이 요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절의 이식값을 12달을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한 게, 요 축을 나눈 게, 그러면 우리가 토양 수분은 35에서 45%. 자, 요걸 맞춰라. 그러면 비료는 양력 1월 15일에는 2.7이 제일 좋더라. 그러면 4월 15일에는 2.노지엔 5가 좋고, 하우스에서는 2.1이 좋더라. 그럼 여름에는 7월 15일에 1.8이 제일 좋더라. 근데 요거보다도 조금 낮게만 가져가면 언제든지 잘 되는 거예요. 고냉지 배추가 무름병에 오는 게 이식값이 1.3 이하거든요. 그럼 1.3에서 1.8이 되면 이식값이 장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여름에 1.8에서 0.5를 빼도 아무 장이 없어요. 1.3이 돼. 그럼 그보다 이시가 늘어나면 또 어떻게 되냐? 생장 때문에 타요. 그래서 요 기준표를 만들어낸 이걸 가지고 요게 대입하면 다 맞아요. 여름에 이시값이 낮으면 웃자라면 1.0이 되면 키가 커요. 0.8이 1.0이 되면 겨울에 하우스 1.5가 되면 키가 커버려요. 그래서 비료를 작게 줘서 키가 크지 비료를 많이 주면 키가 안 커요. 자두 도장기도 마찬가지니까. 자두 도장작은 조금 차이 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과실나무는 이 나무들이 여기에서 뿌리 활동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지와 잎하고 여기에 있는 잎하고 이 두 잎은 생산량이 달라요. 여기는 그늘에 서 있고 요거는 빛을 많이 받겠죠. 그죠? 얘와 얘는 많이 챙겨져. 그럼 얘는 영양 생산을 100을 하고 얘는 영양 생산을 광합성에서 70을 한다. 예. 자, 요 차이에서 얘는 영양을 70이라는 거 받아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면십이라면 그러면 얘 30을 보충을 받아서 얘도 과일이 크게 같아져요. 그런데 도장지는 왜 발생하냐면 봄에 초기 연면십이라서 잎이나 가지를 굳게 만들어야만 그때 가지가 가늘어서 도장지 돋거나 거예요. 그래서 비료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연구 이거 황금하고 발표하기 전에 한 나무다가 감나무에다가 비료를 갖다가 한 2,000포를 요소를 끊어가지고 뭐 21자치하고 줘봤는데 결국에는 봄순이 안 크고 도장지만 크더라는 거죠. 그 과일이 작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 빠른 머리를 어떻게 했냐? 아, 요즘은 비료를 가짜로 만드는 것 같다. 21자식은 효과 없다. 그 다음에 요소를 갖다가 한 2,000포를 끊어 한 나무다가 5kg 줬거든요. 내 나무에 한 포씩 줬으니까. 그 산이 뽀얗게 돼요. 그래도 감은 안 크죠. 왜 그러냐? 도장지만 클 뿐이죠. 그 봄순의 크기가 여기에서 잎의 크기가 봄순이죠. 잎의 크기가 과실의 크기가 되고 잎의 두께가 셰포량이 되고 계속 두꺼워야 되는데 그럼 이게 안 두꺼우면 어떻게 돼? 도장지 뚫고 나가버려. 작아서 못 먹으니까 어떻게 채로 뚫고 나가버려. 요거를 잘 이해하면
잎을 두껍게 해서 봄순에 연면식을 더 자르지. 그래야만이 도장이 안 나요. 근데 봄순에 연면식이 안 하고 도장이 밑단한 걸 갖다가 못 막아요. 그럼 연면식을 해야만이 도장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왜? 나무라는 거는 이 조직을 보면, 가지 하나의 조직을 보면 작년에 있던 가지의 조직은 붉은 나이테로 막아버리고 올해 새로 만들어요. 근데 올해 새로 만드는 거는 겨울에 나이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봄에 만들어져요. 그걸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 겨울 살아있어야 되니까. 봄 되면 내려가면서 껍질 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살을 찌워요. 다시 살을 찌우는데 그게 잎을 두껍게 해주면 요 살이 쪄서 똑같아져요. 그럼 봄순에 연면 시비를 해야만이 잎이 두꺼워지고 잎의 크기가 같아지고, 그럼 내려가면서 살을 찌워요. 올게 살짜리를. 그래서 봄순이 길어지면 불리하거든요. 그럼 잎이 안 두꺼워지니까, 잎이 안 커지니까. 그래서 어령에 단감 24개짜리 10kg 키운 사람은 봄순을 따버려. 봄순을 따라고 가르쳐줬어요. 이 팔이 5장 6장 나오면 딱 잘라버려. 순을 똑똑 떼버려. 그 봄순을 떼버리면 안 나가니까 잎이 커져버려. 단감나무 이파리가 그 25cm 돼 있죠. 근데 제가 28cm까지 키웠거든요. 이파리 한 장 길이를. 의령에서 올해 29cm까지 키웠어요. 제가 한 것보다 1cm 더 키웠어요. 이 팔이 길이를, 잎 자루 빼고 이 팔이 길이만 29cm를 키웠어요. 최고 큰 게. 그러면 잎의 크기는 과실의 넓이를 결정하고, 그 다음 잎의 두께는 이 나무의 살을 찌워서 영양의 관을 만들어가 오는 걸 만들어주는데, 그것마저도 안 맞다. 왜 안 맞느냐? 계속 지속적으로 광합성해서 산물을 똑같은 양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영양 생산을 70%를 내려주면 공급이 70%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70%예요. 근데 여기에서 연면 시비로 30%를 도와줘야 100이 되겠죠. 100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식물들은 생식 기능을 가지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가 잘못된다고 해서 크게 장애를 안 받아요. 동물은 팔다리가 부러지면 되겠죠. 동물이나 곤충하고는 식물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식물하고 동물하고 표가 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한쪽 가지만 영향을 주고 물을 뿌리면 얘만 커져요. 근데 아래에 있든 위에 있든 몰라요. 아래쪽에 있어도 모르고 위에 있어도 몰라요. 식물은 판단력은 영양을 지상부에서 공급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거죠. 왜? 그 조건이 제일 좋다. 그래서 조건이 제일 좋은 양의 비료값을 우리나라에, 북이 우리나라 38도선이라 그러냐, 우리나라가 뭐 35, 그 38, 더 아래면 더 낮을 거고, 그럼 우리가 북이 36도선 정도의 계절의 비료량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게 100% 맞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게 유기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숙지향이 소똥이온데는 안 죽었잖아요. 소똥탭이. 그럼 그와 관계가 또 있다는 거죠. 이시 측정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가. 이시 측정이 안 돼도 식물이 좋으면 좋은 걸 판단해요. 그러면 식물이 좋게 진단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대표님,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저게 이제 잎이 예. 엠브싱도 좋고, 그 다음에 진동색인데 이게 이리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래 뒤집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진이 보면 그렇거든요. 좋은 거예요. 뒤로 뒤집어. 뒤로 뒤집으면 앞으로 뒤집어져 있다는. 뒤로 뒤집는 게. 내가 앞면이 잘- 살이 쪘잖아요. 내가 잘못 못 봤나? 여기 앞면이 살이 쪘잖아요. 뒤로 말리잖아요. 예예. 뒤로 말리면 앞에 살이 찐 거고, 앞으로 말린 거는 봄에는 앞으로 말려야 돼. 감나무 잎이 또로 말아놔야 돼. 봄에는 연면식으로 또로 말려버려. 그래야만 잎이 커지거든. 이제 끝에 이제 이래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끝부분이 이 끝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그 가리가 많아요. 가리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줄 때 가수원에 퇴비를 줄 때 퇴비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와 여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 벌어져요. 그 봄순을 잎을 두껍게 만들어야만이 도장지를 적게 나요. 가지 굵기까지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양이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할 건데 도장지가 냅다 기울어 버리면 영양의 관이 바뀌어 버렸어요. 왜? 봄순이 가늘어서 먹어내지 못한다. 왜? 요 나무 껍질 밑에 요 살이 안 쪘다는 거예요. 살이 안 쪘다. 이거 살이 안 찌고 봄에 안 찌어놓으면 봄순을 굳게 잎을 크게 안 키워놓으면 살을 안 찌어놓으면 영양이 공급이 안 되고 어떻게 도장지 달아나버려요. 그래서 여름에는 연면 시비는 목적은 하엽은 생산을 적게 하기 때문에 다시 공급을 시켜줘야만이 과일 크게 같아지더라고요. 얘는 햇빛이 그늘이지니까 이 파리가 안에 거는 펴져 버려요. 왜 그러게? 햇빛이 장을 펴진 거고 햇빛을 보는 게 펴져야 되는데 햇빛을 안 보는 게 펴졌다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햇빛을 많이 보려고 이렇게 펴는 거고 햇빛이 없어가지고 위에서 이 햇빛이 잎이 펴는 건 살이 쪄가지고 펴진 거고 두 가지 전혀 다르죠. 예. 우리가 감나무 잎이 당나귀 지점 요렇게 생기면 좋다. 그건 개뿔. 농사 안 된다. 그거는 감꼭지 들리고 똥구멍 들리고 안 좋다. 그거는 큰 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이 원래 꽃받침 밑에 보면 이게 주름이 많아요. 여기에 여기 주름이 짜잔하게 있거든요. 대봉이 주름이 많고 태초가 주름이 많아요. 대과정들이 주름이 많아요. 부유도 주름이 딱 있어요 안에. 요 주름은 언제 만드냐? 봄에 일찍 만들어야 돼요. 요 주름은 세포량에 해당하거든요. 요 주름은. 그런데 작은 것들은 요 주름이 없어요. 쬐끄만 것들 영양이 원액 없는 것들은 봄순이 가늘게 나온 거 있잖아요. 한금왕구 4대 그 단감의 공식 보면 4번 있잖아요. 그것도 주름이 없어요. 어릴 때 이렇게 잘라보면 요래 꽃받침을 떼가 봐도 주름 별로 없어요. 그 세포량이 많이 없다는 거지 원래. 그 세포량이 많은 거는 여기 꽃받침 밑에 주름이 쫙 있다. 여기 주름이 쫙 있다. 그러면 다음에 커도 되는데 왜 이게 못 큰? 왜 여기가 장애가 일어났냐면 여기가 가리가 달아서 고온열상으로서 세포가 경화가 되고 못 자라니까 굳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단감이 그 탄저병을 적게 하는 거는 과피가 두꺼워져요. 가면 과피가. 근데 사과는 익어가면서 과피가 얇아져요. 과일이 익어가면서 과피가 두꺼워지는 게 단감이에요. 부유. 근데 황금알 농법을 비료를 많이 주면 탄저병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소를 한 번 주고 안 줬을 때 탄저병이 더 많이 해요. 다 먹고 없으니까. 근데 비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면 감이 뿌옇게 해가지고 분이 많아서 탄저병이 앉으면 미끄러기 떨어져요. 근데 이해되죠? 요소를 많이 준 사람이 탄저병을 많이 하게 적게 해요. 근데 봄에 부드러울 때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부드러울 때는 세포벽이 완성이 안 됐을 때. 근데 8월달 이후에는 탄저병을 더 적게 하게 돼 있어요. 8월달 가보면 감이 노랗게 해가지고 여기 분이 없어요. 근데 질소가 있는 건 분이 뽀얗게 있거든요. 그럼 탄저병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원리를 갖다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건 질소를 준다고 해서 탄저병이 아니라 탄저병 같은 경우는 감에나 비 오고 난 뒤에 탄저병을 많이 해요. 비 오고 난 뒤에 가서 자세히 보면 앉아 있어요. 그 탄저병은 그 덩어리로 딱딱 와 있어요. 떡볶이 학대해 보면 사진 찍으면 보여요. 그럴 때 바로 비 오고 난 뒤에 12시간 안에나 24시간을 약치면 죽어요. 그런데 그게 늦으면 뚫고 들어가 버려요. 조금 뚫고 들어가는 건 또 죽으면 또 뿌리가 빠져요. 부유당근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대과를 키우려면 봄에 시작을 잘해야 된다. 결국엔 초기 연면십에서 결정하는데
작년하고 달리 올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봄순을 자를 수도 있고 적시만 해주고. 아, 그러면은 어령에 10kg에 24개 배가 나오다 하는 것도 그럼 과일 그 건디마다 적심을 했다는 거예요? 네.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적심을 다 잘라. 그걸 가르쳐 줬거든요. 적심하는 건 누가 개발됐냐면 우리 사무실에 그 왔던 사람이 알려준 거죠. 밀양에 있는 나이 많은 분이 단감나무 자기 집 마당에 있는 단감나무를 봄순이 나오면 술을 똑똑똑 해버려요. 그래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주고 저도 이제 그걸 과거에 제가 그 사람한테 알기 전에 약치다가 이래 걸려가지고 순이 꺾인 거 이파리 석장이 감을 대과를 만드는 걸 시험에는 데이터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순을 딴 사람은 밀양에 있는 그분이 나이 많으신 분이 했다 그러는 걸 이제 들었으니까 제가 그 전에 자료는 많이 발표를 했어요. 이파리 석장이 대가 나왔으니까 그 왜 약치다가 이래 어깨에 걸리고 머리에 걸려가지고 순이 똑 부러진 거 있어요. 그래서 이파리 석장만 해도 대화가 되더라. 두 개 달아도 키우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봄순을 얼마나 굳게 만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걸 이파리를 개수를 줄이면서 연면식 해줘야 그게 크는데 연면식 안 하고 그렇게 또 바뀌어요. 입만 크지 뒤에 영양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7월 여기서 보면 여기 7월 15일까지가 상당히 단감에 중요해요. 상반기. 그 다음에 연면식도 엄청 중요해요. 여기는. 근데 이 이후에는 좀 느슨하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이 식값을 그 품종마다 약간 더 낮게 가져가야 돼. 익을 때는. 익을 때 자꾸 크면 안 돼요. 익을 때 자꾸 크면 알이 안 져. 터지지는 안 돼. 여름에 계속 비료량이 있었더라면 크기는 큰데 색깔이 안 좋아요. 터지진 않아요. 근데 가을에는 늘어지면 색깔이 안 좋아지죠. 멈춰야 되거든요. 그 사과 같은 경우에는 봄에 연면식에 가고 셰포랑이 늘리시면 가을에 여름에 충분히 키워야 돼요. 그러면 가을에 색이 나와요. 근데 가을에 색이 나올 때 여름에 더 컸으면 가을에 또 크고 자라고 있어요. 뿌득뿌득 큰다니까. 그럼 색이 날까 말까 그러겠죠. 그래서 과일이 커도 아래쪽에 색이 안 나는 거는 자기 세포량만큼 다 크고 멈춰야 색이 나요. 그래서 복숭아에 요소 주면 색이 더 좋겠네. 안 물러지고. 복숭아 재배하는 사람 요소 주라 하면 물러진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뻥입니다. 요소를 줘야만이 복숭아 더 단단해져요. 양파가 저장력이 좋으려고 하면 요소 줘야 양파 저장력이 좋아요. 양파 요소 준 건 저장이 안 됩니다. NK 준 거는. 요소 준 거는 저장이 잘 돼. 그러면 가리 가다된 것들은 이 파리에 이렇게 보면 여기 노란 점이 잘 생겨요. 마늘밭에 봄에 가보면 노란 점이 생기잖아요. 그 가리 가다돼서 그래요. 노란 점이 생기는 거는 그 제주도 밀감에 가서 강의할 때 보면 전부 다 이파리 요렇게 생긴 거 안에 노란 점 생기는 이거 가리 가다. 그 요소 주에 풀리거든요. 그래서 단감에서는 가리 가다가 잘 안 보여요. 우물이지고 노란 거면 노랗게 하면 되지. 그래서 요거 반대편은 노랗다, 빨갛다, 다른 색이거든요. 그 요걸 좋은 걸 요걸 딱 찾아내면 다음에 거는 하기가 좋아요. 생육 진단표 그걸 줄 테니까 그 기록을 해보면 요거 반대편은 나오면 그건 다르다는 거거든요. 생육 진단표를 이제 나눠줄 테니까 그걸 가져가서 기록해보면 돼요. 만들어서. 오전 강의에 전혀 이 강의는 한 번 한 게 없습니다. 저 강의 중에 요렇게 한 번도 없어요. 대표님 이거 과일은 아닌데 다른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저 마늘 초보 농사인데 작년에 예. 해가지고 예. 약간 작년에 한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물 1000리터에 골드 그린하고
설탕 안 바쁘면- 골드크린 500에 안 바쁘면 밥 먹고 가야지다. 아니 어제 그거 가야 돼요. 가려고 예. 설탕 그래 600 뭐 유양 발효식인 거 뭐 요소 일주일 따라 요소도 한 2kg 영양제 다른 것도 한 2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간격이나 열흘 간격에 예. 계속 한 4월 달까지 치나 그래서 그 정도로 계속 치거든요. 예. 치고 비 오기 전에 추비를 3,000평에 요소를 한 6포씩 한 4분 정도를 하고 했는데 캘 때에 대해서 6월 중순에 대해서 장마가 딱 왔는데 비가 200mm씩 막 이런 식으로 오고 막 해가지고 수확을 적기를 조금 놓치고 그러니까 벌마늘이 다 돼보고 그래 대표지. 예다 껍질 껍질 넣어버리지. 예, 다시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머리 푸는 게 좀 많이 머리 좀 푸는 넣고. 거는 가을에 심는 거. 가을에 무송받은데 아 골물차인데. 그런데 그 종자를 아까 봐서 원래 또 그 종자를 설탕을 많이 미서 저번에 이야기 들은 거 영양이 많아서, 예. 괜찮을 거다 이런 예. 이야기를 들어서 또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원래 또 그래 작년에는 한 5,000평 했는데 올해는 이제 한 10,000평 정도 가까이 심었어요. 또 그 종자를 그래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내가 볼 때는 너무 벌만을 대고 이런 게 설탕도 많이 넣고 바로 유양 발효식인 거 요소 또 영양제 다른 것도 뭐 한 2kg씩 이런 식으로 이었던 아 그거 많이 뭐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할게요. 여기에 그 지금 요소 비료주도 딴딴해가 안 들어가요. 아무 일 없어. 비료주를 그 유튜브 방송 계속 해놨는데 2월 말까지는 비료주가 아무 해가 없어. 딴딴해가 못 들어가. 여기 순이 맞아서 말지 안으로 안 들어가.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 들어간 거 그리고 머리 풀고 나온 거는 여기 안에 쪽 생길 때 인편이 생길 때 갑자기 피로가 늘어난 거. 그리고 안 그러면 골물 찬 거 있잖아요. 안 크고 있다 생기는 거. 2차 성장. 그 2차 성장한 게 알이 개수가 많던가요, 작던가요? 주먹기만 한데 옆에 또 쪽마늘 심어가 예. 좀 작은 거면서 예. 붙어 이런 식으로 붙었더라고. 예. 처음 하기는 잘 몰라서 그런데 예. 마늘 자체는 굴은 막 틀림없이 엄청나게 굵었어요. 돈 벌도록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많은 영양소를 주는 것 같으면 언제 문제가 되냐면 3월 중순 넘어가면 문제를 일으켜요. 여기 이제 허브해 요 빼이 들어가서 영양제 성분이 여기 흘러 들어가요. 여기서 요래 들어가 여기 마늘이 대가리 약간 흠 있는 거 암튼가 마늘이 요렇게 생겼으면 여기 조금 상처난 게 없던가요? 누른 게 나왔죠? 영양제를 많이 써서 그렇다. 그런 거 절대 주지 마라. 그래서 계절별로 마늘의 설탕량을 조절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썰이가 올 때는 설탕을 3kg 500에